드디어 완성된 KT-1 시제 1호기. 초도 비행을 앞두고 미국의 전문가가 지적한 260가지 수정사항. 달리는 버스에 계측 장비를 실어야 했던 열악한 상황.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의 베테랑만 도전할 수 있는 비행 마이스터의 영역. 에이스 중에 에이스로 선발되고도 1년 동안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하는 시험 비행 조종사의 세계. 과연 KT-1 시제 1호기는 이 모든 난관과 장벽을 극복하고 초도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KT-1 제작과 시험 비행에 참여한 주역들과 함께 최초의 독자 개발 훈련기 KT-1의 초도 비행에 얽힌 에피소드를 만나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KT-1의 비행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첫 공군 항공기의 첫 비행을 성공으로 이끈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KT-1의 체계 종합 분야를 책임지셨던 이수용 고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용입니다. KT-1의 수석시험 비행조종사로 활약하셨던 기예호 대령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최초의 국산 항공기를 타고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신 주인공이시죠. 이준호 중령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1 시험 비행조종사 이진호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제 KT-1의 첫 번째 시제기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비행 시험을 이제 실시할 차례인데요. 기예호 대령님, 저희가 이제 비행 시험은 그저 비행기가 잘 나는지만 이제 확인하는 정도만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 나는 거 확인 말고 더 구체적으로 점검할 좀 사안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는 잘 날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잘 날기만 하는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그 범위 전체를 시험 비행할 때 어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비행 조종사가 필요했던 거고요. 예. 그 시험 비행을 할 때 사용하는 절차는 그 미국의 그 오랜 그 항공 선진국의 미국이 군사 규격으로 군용기에 대해서는 밀스펙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고, 또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는 FAA 같은 민간 항공청에서 FAR 그 규정을 사용해서 그 비행기의 시험 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비행 시험을 하도록, 항공기 설계도 그렇게 하고 비행 시험할 때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따라서 거기에 부합만 하면 항공기가 그 확인해야 되는 범위, 날아야 되는 범위를 잘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파일럿의 입장에서 평소 임무를 위해서 이제 비행을 할 때와요, 이렇게 비행 시험을 위해서 이 비행을 할 때가 좀 큰 차이가 좀 있을 듯한데요. 이진호 중령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제 비행기가 이제 하늘을 이제 올라서 이게 나르는 것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그 비행하고 시험용 비행하고 좀 큰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그 일반 비행하고 시험 비행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비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행을 하는 영역을 규정을 해 줍니다. 그건 뭐 고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아니면 하중 배수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일반 비행은 아시다시피 인가되고 그 허용된 그런 범주를 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전이 검증된 것이죠. 근데 저희들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시험 비행 중에 하는 영역은 그분들께서 그러한 그 비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정의를 해드려야 되니까 구석구석 임계, 한계치를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비행할 때는 정말 비행하는 동안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영역을 우리는 구석구석 맨날 그 부분만 다니죠. 예, 그러니까 조금 안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전이란 걸 생각하는 그 의식 수준의 문제인데요. 일반적 사람이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불안하지 않으면 다 안전하죠. 그죠? 예. 근데 저희들은 물론 불안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설사 불안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험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 이제 미니마이징 컨시더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발생 빈도나 위험의 정도를 따져서 그걸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거나 중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러한 그 방책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중화시키고 감소시켜 가면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습이라는 거죠. 저희들한테는 통상적으로 어떤 업무가 주어진다든가 그러면은 사전에 리허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래서 본 게임에서는 정말 완벽하고 그렇게 하는데, 비행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하지 못한 부분, 그런 임계치를 다니기 때문에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비행은 항상 리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주 간결하게 우리가 일반 비행과 또 시험 비행에 관련된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떨리고 긴장되는 거는 개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설계하고 또 제작한 개발자에게도 이 첫 시험에 이 그 비행 시험이 왜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 긴장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은데요. 이번엔 우리 이수용 군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지난 회까지는 KT1이 어떻게 이제 탄생을 했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시험은 비행하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비행 시험, 즉 개발의 최종 평가 단계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이면서도 또 항공기를 수정 보완을 해 나가는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 시험이라는 건 이 전체 개발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항공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그다음 설계를 하고 하면서도 좀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 비행 시험 과정을 통해서 그 개념들이 참 명확하게 들어오고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중요한 비행 단계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지상 시험을 뭐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비행 시험을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환경, 또는 예측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사태가 혹시나 오지 않을까. 초비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지상에서 쭉 시험을 하고 굴러다니다가 처음으로 하늘을 뜨기 때문에 이때 환경이 달라진과 동시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 안전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긴장되는 그러한 시험이 초비행이 되겠습니다. 예. 비행기를 설계하고 개발한 개발자 입장 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92년 10월 4일 전투기 부품, 미사일 등 이스라엘군을 위한 각종 무기를 싣고 뉴욕을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엘알 항공 1862편. 중간 기착지인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 인근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중 굉음을 내며 추락하고 만다. 이 사고로 항공기 승무원 4명과 아파트 주민 39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은 단 한 개의 퓨즈핀 결함. 사고 기종인 보잉 747은 양쪽 날개에 2개씩 총 4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퓨즈핀은 엔진과 날개의 연결 부위에 장착된 부품인데, 유사시 엔진에 이상이 생겨 진동이 발생하면 비행기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 전에 퓨즈핀이 자동으로 끊어지며 문제의 엔진을 날개에서 분리시키도록 되어 있다. 사고 직전 LR 1862편의 오른쪽 날개에 장착된 3번 엔진에서 심한 진동이 발생했다. 당연히 3번 엔진을 붙잡고 있던 3개의 퓨즈핀이 끊어져야 했는데 2개만 끊어지고 중앙의 퓨즈핀은 끊어지지 않는 결함이 발생했다. 그 결과 완벽하게 분리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날개에 매달려 있던 3번 엔진이 바로 옆 4번 엔진과 충돌하며 오른쪽 날개가 심하게 손상됐고 비행기 자체의 추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1987년 5월 9일 오전 10시 18분 승객 172명과 승무원 11명을 태우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출발한 폴란드 항공 5055편. 이륙한 지 20여 분 만인 10시 41분 갑자기 엄청난 진동과 함께 동체 뒤편에서 굉음이 발생한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지만 강한 바람 탓에 여의치 않았고 결국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며 추락하고 만다. 183명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대참사. 사고의 원인은 항공기 부품 중 가장 단순하게 생긴 롤러 베어링 때문이었다. 2만 가지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현대 기술의 결정체 항공기. 하지만 막상 하늘 위로 오르면 2만여 개의 부품 하나하나가 모두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설계에서 제작까지 심지어 매번 비행을 준비할 때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만 인간은 그저 최선을 다할 뿐 그 누구도 완벽에 도달할 순 없고 중력에게 자비란 없다. 결국 누군가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누군가 한 번도 날아본 적 없는 비행기를 타고 최초의 비행을 완수해야 한다. 한 번도 공군 항공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가 처음 비행기를 설계하고 제작했다. 성공의 영광을 기대하기 전 참사의 두려움을 떨쳐야 가능한 KT-1 CJ1호기의 첫 비행은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KT-1의 비행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은 비행시험이지만요. 사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이제 초도 비행이라는 점인데요. 즉 첫 번째 비행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준비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호 대령님, 초도 비행을 앞두고 어떤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크게 몇 가지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체계가 종합이 된 설계하고 제작된 그 비행기가 이제 경납고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지상에서 여러 가지 점검들을 하게 돼서 비행기 상태가 지금 다 됐다고 생각되는 상태에서 이제 비행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계획을 하죠. 그때 이제 비행기 만드는 쪽에서는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완전한 비행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런 비행기가 없죠. 그래서 비행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확인하려면 시험 비행 조종사가 타야 됩니다. 그럼 시험 비행 조종사는 그 준비가 돼 있냐?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미 시험 비행 조종사는 비행시험 조종사는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비행기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질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그 비행기와 유사한 비행기를 사전에 섭외를 해서 타보고 또는 개발자 측에서 미리 마련해둔 시뮬레이터 같은 걸 탑승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 특성이 어떤지를 직접 확인하고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럼 비행시험 조종사만 그 준비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준비했던 엔지니어가 비행시험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과연 이것이 진짜 원하는 대로 되는가? 이것을 모니터하고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엔지니어들이 준비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무 통제실이라는 곳에 같이 들어가서 비행기가 비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니터하고 비행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비행기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같이 이 분석하는 엔지니어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그 외에 준비해야 될 건 많지만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들만 비행기가 잘 돼야 되고 조종사 준비돼야 되고 엔지니어들이 그에 따라서 상당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좀 준비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 준비 과정 하나 어디 이제 소홀히 할 부분이 없고 꼼꼼하게 이제 인간의 생명 안전, 조종사의 안전이 이제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치밀하게 지금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요. 이수영 박사님,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전이 제일 이제 중요한 덕목이겠죠. 이제 비행기는 매번 이륙하기 전에요. 이제 안전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초도 비행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비행기 점검과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처음 비행을 띄우기 위해서는 뭐 조금 전에 기대령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항공기 쪽도 준비가 돼야 되고 조종사분들도 준비가 돼야 되고 모든 비행 계획이 다 엄격하게 준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사전 연습도 쭉 따라와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맡은 항공기 쪽 준비 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초도 비행에 작동되는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자기가 내어야 되는 기능이 확실하게 되는지를 지상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가서 100%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에 뜨다가 보게 되면 이 통신이 두절되게 되면은 뭐 기능보다도 더 중요한 게 통신입니다. 통신.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상태를 계속 모니터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 원격 계측, 그 다음에 자료 송수신 이러한 계측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초도 비행은 이제 비행을 하는 패턴을 사전에 엄밀하게 어떤 식으로 비행을 해서 속도를 얼마를 하고 내릴 때는 얼마의 속도에 이렇게 패턴까지도 사전에 조종사분들하고 이제 엔지니어들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처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엔진이 꺼졌을 때도 안전하게 모기지에 착륙을 할 수 있는 요 범위 내를 일단 설정을 해가지고 비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 패턴에 따라서 항공기 뭐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어떠니까 이제 성능 담당 엔지니어들이 쭉 패턴에 따른 여러 가지 공역학적인 특성들, 항력도 어떻고 양력이 어떠니까 어느 정도 가서 돌아와 가지고 이 글라이딩을 해도 안전하게 엔진 추력이 없어도 돌아오겠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그 정도의 어떤 패턴을 정한 상태에서 이제 물론 이제 항공기에 대한 안정성도 다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항공기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게하고 무게 중심이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공기 처음 띄울 때 무게 중심하고 공기역학적인 중심하고 이 상관관계가 리버스 되게 되면 이 불안정한 항공기로 되어가지고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비행할 때 이제 무게 중심이 어느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지도 사전에 분석을 해가지고 그 범위가 안 되도록 그래서 이제 무게 중심이 공기역학적인 중심보다 조금 차이가 나게 되면 비행기가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도 두 분이 물론 초비행 때 탈 수 있습니다만은 한 분이 타게 되면은 무게 중심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앞쪽으로 올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초도 비행할 때 비행기 속도를 얼마까지 낼 거냐? 어느 속도 이상 되게 되면 갑자기 이게 구조가 파단이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리학에서는 공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항공 쪽에서는 이제 플라터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최대 속도가 언제까지 해도 그런 현상이 안 나가겠다는 걸 계산을 하고 그거보다 이제 또 계산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생각 안 했던 걸 감안을 해가지고 그거에 한 반 정도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초도 비행 속도를 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랜딩 기어를 다운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드는 이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항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기동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G가 2G가 되게 되면 구조적으로 2배가 더 힘을 받게 되고 3G가 되게 되면 3배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G에 대한 제한도 초비행에서는 얼마를 할 거냐. 그거는 결국은 이제 사전에 지상에서 구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만한 몇 G를 받았을 때 이 구조의 하중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시험을 통해 가지고 허용된 G에 대한 시험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플라타 속도 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도 시험이라든지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항공기 성능 초비행의 비행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끝나가지고 그게 조종사분들한테 반영이 돼서 비행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 그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요, 뭐 그 조종사의 어떤 통신 계측 시스템부터 네. 시작해서 구조, 뭐 속도까지 네. 다 이제 꼼꼼히 지금 다들 이 점검을 하시는데요. 이 KT-1 초도 비행을 위해서 미국인 전문가가 또 와서 네. 이 점검을 했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진전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KT-1의 개발자로서 외국인 전문가가 와서 이제 이렇게 그 점검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느꼈던 이런 어떤 소외도 있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항공기를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개발하면서도 몇 번의 이제 해외 자문도 통해 가지고 자문도 받기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패턴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뭐 항공기 시험까지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 정도 하게 되면 초비행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내릴 건지에 대한 스스로의 개발자 스스로의 자신감도 문제였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초비행을 인가를 할 거냐는 게 사업 초기 단계부터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물론 뭐 설계하고 개발을 하는 패럴하게 비행 시험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건지 한 2년 전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마침 미 공군에 EIRT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EIRT가 뭔가 하게 되면 영어로 이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Executive Independent Review Team이란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독립적인 전문가 검토팀 이렇게 해서 개발자가 아닌 제3의 이 전문가들이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단들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발한 이 항공기를 뭐 자료에서부터 또 항공기 실제 현장에서 쭉 보면서 초비행을 해도 되겠는지 그분들은 여러분의 그런 초비행에 대한 리뷰 경험이 있다고 보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데 마침 이제 FMS 저희들 한국군하고 미국군하고 FMS 포린 미리터리 세일즈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쪽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EIRT란 제도가 미국 공군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타진을 해본 결과 오케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항공기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증도 있고 또는 뭐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아마 오케이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미 공군 체계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 각 분야별 전문가하고 그다음 물론 이제 미 공군 조종사분도 몇 분 같이 참여를 하면서 비행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고 지적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 큰 게 모든 과정들이 문서화되고 그다음 결과가 명확하게 문서화돼 가지고 결과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 뭐 쭉 개발을 하다가 또는 뭐 운영 중이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옛날 개발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거꾸로 역추적을 해가지고 또 원인 규명하는 데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할 당시부터 이제 모든 기록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워낙 엔지니어들이 바쁘다가 보니까 그런 게 좀 미흡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체가 종합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자료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초창기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환경도 안 좋은 시대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자료들 뭐 중요한 자료인 경우에는 체계 쪽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 자료를 쓰고 그다음 시점에 얼마 지나서는 이걸 쓰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는 보게 되면 옛날 자료를 그대로 쓰다가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공군 조종사들이 와서 쭉 보면서 이 부서에서는 뭐 최신 자료를 쓰지는 않고 옛날 자료를 가지고 아직까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비행 시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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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그 비
어쨌든 뭐 260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2차 와서는 그걸 완결을 안 하면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공군이라든지 국방부에 가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제3자인 리뷰팀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100% 장담은 못하지만은 99.9%는 뭐 안전합니다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는 저희 소장님이 이제 초비행 인간은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모든 초비행 규정들이 다 셋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 뭐 개발 사업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체계적인 그 당시에는 이제 없다 보니까 EIRT라는 미공군 시스템을 빌려가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초도비행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비행시험 기술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호 대령님. 그 비행시험 기술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또 자격 조건을 좀 갖추어야지 이렇게 일할 수 있나요? 네. 점점 더 비행기가 성능이 좋아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많아졌습니다. 뭐 지금 비행기를 생각해 보시면 보잉 뭐 707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비행기 시스템이 복잡합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조종사를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비행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조종사지만 조종 같이 타지만 한 사람은 데이터에 신경 쓰는 사람. 그래서 원래 조종사 한 몸이었던 걸 둘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하나는 조종을 전문으로 하고 한 사람은 데이터에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을 만들게 됐는데 바로 그 사람이 비행시험 기술사입니다. 그 비행시험 기술사는 조종사 한 몸이었으니까 비행기에 탑승해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비행도 해야 되고 또 데이터를 받으려니까 비행기에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이 데이터를 정확히 받는다. 이걸 속속들이 알아갖고 미리 어떤 데이터들을 받기 위해 센서를 뭐뭐를 심어야 된다. 이런 계획도 하고 데이터를 받아내고 데이터를 받은 걸 갖다가 공중에서 레코딩도 하지만 지상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상에 가지고 와서 이걸 분석해갖고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뭐가 나쁘니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의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 비행시험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행시험 기술사는 시험 비행 조종사하고 동일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비행 기술사가 나중에는 비행 시험의 리더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조종사보다 훨씬 좀 뛰어나거든요. 기술사가 없습니다만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 KT1도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조종사가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와 이제 비행 시험 기술사라고 하는 이제 역할로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는데요. 그야말로 말씀 쭉 듣다 보니까 비행 시험 전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이 진두지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런 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KT1 초도 비행할 때 이 비행 시험 기술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1990년에 여기 계시는 이진호 그 당시 소령입니다. 소령이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로서 선발이 돼서 90년도에 영국 그 국제 시험 비행 학교에 비행시험 학교입니다. 비행시험 학교에 가서 이제 비행시험 교육을 받는데 그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자 측에서도 이미 비행시험 기술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시험 조종사를 그 양성할 때 같이 비행시험 기술사도 양성해서 우리 비행시험 분야를 같이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공군의 비행시험 조종사와 기술사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시험 조종사 1명, 기술사 1명이 영국 국제시험비행학교에 가서 같이 비행시험과 비행시험 기술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비행시험 기술사는 시험비행 조종사하고 동일하게 교육을 받고 다만 비행기에 같이 탑승도 합니다. 다만 이 조종사가 아니어서 대개 우리 공군에 근무하던 F5 팬텀 후방석에 그 웨폰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WSO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 무기 체계를 이 오퍼레이션 하던 그런 후방석 조종사들이
그 비행시험 조종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비행을 할 수 있었으니까. 왜? 멀미하면서 비행하면서 데이터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선발을 해갖고 거기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서 비행시험 기술사를 보내고 첫 번째 이진호 그 당시 소령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염동선 소령이라는 분이 그 1990년도에 졸업해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비행시험 기술사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쭉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비행시험 기술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요. 이제 이 항공기 구체적인 시스템도 또한 마찬가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비행시험을 위해서 이제 항공기 계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네. 이제 들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동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에서 비행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데이터가 뭐냐면 비행기가 정말 안전한지 이것을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인증기관, 특히 사용자한테는 이 비행기가 안전하니 쓰십시오 할 때 백데이터가 뭡니까? 라고 데이터를 내보여야 됩니다. 예. 그럴 때 그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으로 조종사가 써갖고 내려왔으니까 안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항공기 개발에는 처음부터 양산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제품인 시제기, 공군의 프로토타입이라는 시제기를 만들게 되는데 시제기와 양산기와의 다른 점은 시제기에는 비행 시험을 위해서 수많은 센서들이 들어가 있고 그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비행기에 저장하거나 이걸 그 실시간으로 지상에 보내가지고 지상에서 그걸 비행하는 도중에도 분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제 비행기에는 탑재 시스템이 있는 건데 센서들 예를 들어서 보잉 뭐 이 여객기 같은 경우 수천 개의 센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KT-1 개발할 때는 이미 수백여 개의 그 센서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지상에 보내서 그 시스템들로부터 지상에 보내온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지상에 관련되는 분야별 엔지니어들이 분석하고 그걸 갖다가 분석하면서 비행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 비행기가 안전한 영역을 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게 잘못돼갖고 이상한 영역으로 갈 것 같으면 삑 경고를 줘서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한 영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렇게 모니터하는 역할도 첫 번째 했고요. 안전지킴이.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요 시험은 더 끝났으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마라.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과목으로 진행합시다 할 때 데이터를 보면서 하니까 엔지니어들이 자기 분야에 다 보고 있으니까 시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실질적으로 그 순간에 알 수 있어서 시험 진도를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개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개발 예산을 줄이는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던 것이 계측 시스템입니다. 예. 쭉 과정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제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갖춰져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KT-1 개발할 때 이 비행 시험 어떻게 외국에서 좀 구입해서 썼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연에서 그 KT-1을 개발할 초기 계획부터 계획 당시부터 이미 엔지니어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계측 시스템 없이는 이 정해진 예산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완성할 수 없다. 계측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이미 계측에 대한 프로그램, 뭐 이수영 실장님 그거 다 매니지 하시던 분이니까 그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 처음 비행기 개발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측에 들어가는 그 구성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미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성품들은 만들지 않아서 외국에서 어떻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계측 시스템 자체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고 또 우리 구미에 우리 항공기 그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서 그 로직을 만든다든지 인테그레이션 한다든지 이거 다 우리 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KT-1 개발할 때 KT-1 비행기만 개발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계측 시스템도 갖추었고 그것도 개발했고 그러나 비행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서 참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이제 KT-1 체계 종합을 담당하셨던 우리 이제 이수영 고문님께
그 당시 어떻게 좀 됐습니까? 미리 정말 준비가 좀 잘 사실 됐습니까? 개척 시스템을 처음에는 상당히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물론 저희들 경험은 없습니다. 전자 쪽, 전기 전자 쪽 전문가들은 뭐 저희들 같이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개척이라는 시스템 자체도 상당히 생소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처음에는 해외 이 관련한 회사에다가 몇 군데 이제 쭉 우리가 이러한 항공기를 개발을 하니까 기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한테 그 개척 시스템을 공급을 해줄 수 있겠느냐. 몇 군데 이제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X로 치면은 뭐 얼마 안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88년도 입장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그 가격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해보니까 전부 턴키 방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셋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게 턴키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상당한 돈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 엔지니어들이 이제 같이 디스커션을 해보니까 몇 가지 그 당시에는 저희들 항전 쪽 또는 전자적인 어떤 기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들은 국산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몇 가지 장비들만 해외에서 사서 그걸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면은 해볼 수 있겠다. 그 이렇게 상당히 저희들한테 엔지니어들이 자신감을 줘가지고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해보자고 해서 이제 거의 한 40% 해외 턴키 방식으로 할 때에 비해 가지고 한 40% 정도의 돈을 투입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초창기 때 해보니까 해외에서 턴키 방식이 아니고 처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사실은 있었어요. 초비행하면서도 모든 데이터들이 깨끗하게 지상으로 이렇게 전송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한 20% 정도는 이게 조금 제대로 자료가 원활하지 못했던 이런 기억도 있고 처음에 이제 개척 시스템을 항공기에 온보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상에서 이제 개척 시스템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들 사무실도 없고 해가지고 일반 버스를 한 대 구매를 해가지고 버스에다가 이 장비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비행할 때 버스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저희들 행가도 짓고 해서 제대로 된 개척 시스템을 그 당시에는 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그 개척 시스템에서 어떤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바로 저희들 힘으로 고칠 수 있었다는 큰 장점이 있었어요. 아마 외국의 턴키 방식으로 했으면은 뭐가 좀 잘 안 되게 되면 그 사람들 또 불러가지고 불러올 때마다 돈도 지불해야 되고 그 시간적인 로스가 개발 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판단을 잘해가지고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돈도 세이브하고 여러 가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이준영님께서 예, 그때 저는 이제 그 비행 시험을 하면서 실무자이면서 또 저는 시험 비행 조종사 하다 보니까 제 임무가 시험 테스트 앤 이밸리에이션에 평가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저는 그 당시에 국가연에 근무를 했지만 공군 요원이고 비행기를 내가 사용해야 될 사용자 입장에 서서 이제 관찰자 입장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 계측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 심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우리 기호 선배께서 말씀하신 그 프라이트 테스트 엔진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요 계측에 관한 거 주로 담당하는 게 이제 프라이트 테스트 엔지니어들이거든요, 기술사. 근데 그 당시에는 조종사하고 기술사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계측하는 부분은 제 일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국가연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사용자 입장이고 우리가 항공기를 개발하는데 그 개발하는 자료를 추출하는 계측 시스템을 또 개발하겠다 그러면 어떤 게 틀린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턴키로 합시다. 턴키라는 건 아시다시피 다 만들어 놓고 키만 돌리면 작동하는 게 그게 이제 턴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품 자체를 사오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 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저희는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는 이제 국가연에 조인한 게 89년도 말에 조인을 했으니까 알고 봤더니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그 조직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미사일 개발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사일에서 나오는 자료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인스트루먼테이션을 했었던 겁니다. 계측을. 근데 여기서 이제 경험이 일천했다고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비행기는 이 계측을 시스템을 장착하면 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미사일은 내가 그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후로 내구성이 어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사일은 여기서 뻥 쏘면 30마일, 100마일 날아가서 바닷속에 박혀버리면 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한적이긴 했으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게 처음이라고 아까 저 이수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때 이렇게 저희가 용인을 해도 잘 되겠구나 하는 거는 바로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거에 다른 프로젝트긴 하지만 거기서 고도 정밀한 계측의 경험이 있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자체 계측 시스템을 구축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3차 시도 만에 100kg급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킨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 당일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만큼 바쁘게 돌아갔던 곳이 있다. 바다 건너 제주도에 위치한 제주 추적소. 이곳은 추적 레이더, 텔레메트리 등을 갖추고 지상에서 우주까지 나로호를 추적해 발사체의 다양한 상태를 실시간으로 나로 우주센터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 본원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제주 추적소에서 끝까지 제 역할을 수행했기에 시시각각 나로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2번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 후 3차 시도 만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세계 7번째로 우리 손으로 개발한 경어뢰 청상어. 원래 경어뢰는 물속 주행을 끝내면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특별히 해상 시험을 위해 물 위로 떠오르는 타우 버전 어뢰를 별도로 개발했다. 어뢰는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물속을 주행한다. 따라서 발사 후 어뢰가 주행하는 동안 그 어떤 데이터도 전송받을 수 없다. 시험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발사했던 어뢰를 수거해 그 안에 기록된 데이터를 꺼내보는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어뢰가 아닌 데이터를 회수하기 위해 물 위에 뜨는 어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무기체계 시험의 목적은 데이터 획득이다. 심지어 계획대로 운행되지 않거나 불발이 되거나 추락 또는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과정의 데이터만 얻었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독자 개발한 기본 훈련기 KT-1의 비행 시험 역시 데이터 획득이 중요했다. 비행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KT-1에서 전송되는 각종 데이터는 상황별로 항공기의 성능을 측정할 뿐 아니라 비행 시험 자체를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계측 시스템이다. 공군 항공기 개발과 개발 항공기의 시험 비행. 그 어느 쪽도 경험이 없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KT-1 개발팀. 과연 시험 비행의 핵심인 계측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비행시험 조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호 중령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소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공군 파일럿이라고 한다면요. 누구나 이제 비행시험 조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비행시험 조종사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비행을 잘하는 조종사를 한국말로는 정예 조종사, 영어인데 영어가 아니죠. 에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스요. 그죠? 예. 근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에이스라는 사람들은 비행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비행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종이라는 입장에서 뭐 폭탄을 실어다가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린다든가 그런 거죠. 비행기를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이제 일반 비행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목적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지금 이수영 박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설계 기준에 이 비행기가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고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이 비행기가 내가 앞으로 할 임무에 정확하게 그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그 시험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를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항공기를 그 설계 기준에 맞고 나중에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성능, 특성, 그다음에 그 항공기가 갖고 있는 각종 부체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가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을 점검하는 그러한 임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항공기를 통해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 조종사라면 시험비행이라는 것은 그 항공기 자체가 제대로 되게 만들어졌는가 목적에 맞게 설계 기준에 맞게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저희들 기능은 이제 그래서 아까 얼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시험 평가한다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것과 이벨리에이션이라는 평가가 들어가서 시험이라는 것은 현상이 어떻게 나는가를 아까 기선배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한 그런 요소들의 기술을 적용해서 그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 박사님께서 만들어 오신 기준에 합치되는가를 여부를 그거를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엔지니어링 능력, 그다음에 그거를 분석, 판단,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조종사와 시험 비행 조종사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이 비행시험 조종사가 이제 그 조종하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 시험하는 과정에서 다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들 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 중에서도 이제 베테랑이 돼야지만이 이 그 비행시험 조종사로 이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이 비행시험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행시험 조종사가 되려면 자격 요건이 몇 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비행시험 조종사가 되려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베테랑이 돼야죠. 그 베테랑의 수준이 얼마냐? 비행시험학교의 입과 자격을 보면 아는데 전 세계 여러 개 비행시험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미국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시험비행학교 입교 자격이 비행시간 1000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0시간. 그렇게 되려면 대개 소위부터 출발해 비행을 했다면 대개 대위나 소령쯤 되면 1000시간이 됩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조종사가 필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비행 그 습득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행 습득 능력은 어디서 알 수 있냐? 그 조종사가 비행 학교, 비행 훈련 받는 과정에서 남들하고 이렇게 평가된 그 기록을 봤을 때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비행 습득 능력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비행 능력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상 학술 능력, 그 조종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분석, 또 새로운 그 엔지니어들하고 대화, 여기서 엔지니어들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하려면 아무래도
그 기본적 학식 능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관련 학과가 있는데 수학과 물리, 그다음에 항공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여기에서 비행시험에 필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전체적으로 평균 비학점 이상,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 비학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군에서 그 시험 비행 조종사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조종사 중에서도. 그래서 여기 엘리트죠, 조종사 중에. 예, 그러셨군요. 이준호 중령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좀 받으셨습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부에다가 이렇게 개방해서 그 외국 조종사들도 이렇게 교육받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건 대부분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데가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는 있는데 외부에는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들이 많은데 카리큘럼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아까 그 능력을 저는 그냥 그런 해 분야에 석사 이상 수준이 되는 기본 베이스 프리리퀴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개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 1년은 대개 보면은 그 이제 프리-TPS라고 그래서 사전에 적응 과정 한 2개월이 있는데 그건 빼고 그 대개 이제 4학기로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학기는 3개월 정도 되는데 맨 처음에 가면 이제 성능을 배웁니다. 항공기의 각종 성능에 대해서 성능이라면 지상 성능, 이륙 성능, 상승 성능, 순항 성능, 강하 성능, 착륙 성능, 실속, 그러니까 뭐 실속 성능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두 번째 세션이 또 3개월 또 진행되는데 그때는 조종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항공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조종성과 안정성이라는 것은 두 마리 토끼입니다. 항공기로 보면 조종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머니버리빌리티, 얼마나 이 비행기가 잘 기동하고 내 마음대로 끌어당겨 갖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냐 하는 것이 조종성인 반면 안정성은 이 비행기가 외력을 줬을 때 어떻게 하면 얼마나 빨리 원 위치로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동성이 좋은 항공기는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기동성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된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비행 조종사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고 나머지 세 번째 학기에는 이제 항공기에 들어가는 각종 체계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엔진, 그다음에 항공 전자 장비들, 그다음에 무장 계통이 있던 무장 계통, 뭐 그러한 각종 장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본 과정은 이렇게 세 과정으로 끝나고 나머지 제 4학기에는 뭐 하게 되냐면 이제 마지막 그 레포트 쓰는 그 파이널 과정인데요. 그 파이널 리뷰라고 해서 항공기 평가하는 과정으로 해서 그 과정 속에서 또는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비행 생활을 하면서 아직 경험치 못한 새로운 비행기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3학기 동안에 공부한 항공기 성능, 조종 안정성,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에 대한 그 평가 방법이나 선수 지식들을 가지고 언노운 항공기에 대해서 가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기간, 제한된 소티,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 비행기를 이제 비행을 직접 계획하고 비행을 하고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비행기가 목적한 바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를 마지막에 기술하는 그 과정이 제4학기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전 과정에 그 적합하다고 통과를 해야 이 사람이 그 시험비행 학교를 수료를 하고 나중에 그 항공기 개발에 있어서 개발 시험비행 조종사로 그 일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테스트발로 서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개는 그러한 학교에서 1년 동안 그렇게 4가지 과정을 통해 갖고 시험비행 조종사가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뭐 구체적으로 탄탄하게 교육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비행기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요.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는 일도 참 많은 노력과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첫 공군 항공기 KT-1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웅비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